이번 3일째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아니면 약은 먹었어 라는 짧은 안부라도. 7일째 나는 기다림을 멈췄다. 10일째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다. 15일째 매매 위탁 계약서에 서명했다. 20일째 퇴원 수속을 마치자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 사람이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 여보, 우리 집에 웬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어? 나는 웃었다. 이 남자, 드디어 다급해질 줄도 아네. 안타깝게도 그가 애타게 찾는 건 내가 아니라 집이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볼펜 초기 종이 위를 스치며 미세한 사각거림을 만들어냈다. 서은채는 펜 끝에서 스며나오는 검은 잉크를 바라보며 환자본인 서명란의 점선 위에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손목이 심하게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응급실의 새하얀 형광등 불빛이 스테인리스 테이블에 부딪혀 튕겨나오며 눈을 시리게 찔렀다. 보호자분은요? 건너편에 서 있던 간호사가 받침대를 쓱 빼가며 물었다. 보호자 서명란의 빈칸에 1초 정도 시선이 머물던 간호사가 고개를 들어 은채를 쳐다보았다. 은채의 왼손은 아랫배를 꽉 누르고 있었다. 그곳에 녹슨 칼날 여러 개가 꽂혀 동시에 내장을 휘젓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련 탓에 그녀의 호흡은 아주 얕게, 간신히 이어지고 있었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앞머리를 흠뻑 적셔 피부에 들러붙었다. 출장 중이에요. 조여든 목구멍을 비집고 나오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건조하고 아주 미약했다. 간호사는 더 묻지 않고 동의서를 다음 장으로 넘겼다. 그리고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위험고지 조항을 짚으며 빠르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은채는 간호사의 달싹이는 입술을 멍하니 응시했다. 귓가에는 그저 응급실 기계음의 단조로운 삑, 삑 소리만 맴돌 뿐이었다. 3시간 전, 그러니까 자정 무렵이었다. 은채가 침대 위에서 웅크린 채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베개 옆으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더듬어 쥐었을 때였다. 화면이 켜지며 인스타그램 푸시 알림이 떴다. 강준혁이 새 게시물을 올렸다는 알림이었다. 사진의 배경은 강남의 제법 고급스러운 이자카야였다. 원목 테이블 위에는 노릇하게 구워진 명란 애호박 꼬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놓인 생맥주잔 겉면에는 차가운 물방울이 촘촘하게 맺혀 있었다. 사진 한 구석에는 준혁의 손도 찍혀 있었다. 지난달 은채가 신용카드 할부로 사준 명품 시계가 이자카야의 따뜻한 노란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사진과 함께 적힌 글권은 이랬다. 프로젝트 끝, 최고의 팀과 함께 오늘 밤은 끝까지 달린다. 그 밑에는 동료가 남긴 댓글도 있었다. 대리님 오늘 카드 긁으시는 모습 최고로 멋졌습니다. 은채는 그 사진을 보며 화면 허공에 엄지손가락을 멈춘 채 굳어버렸다. 바로 그 순간 아랫배의 끔찍한 통증이 맹렬하게 솟구쳤다. 그녀는 끝내 그 번호를 누르지 못했고 휴대전화는 손바닥에서 미끄러져 방바닥으로 처박혔다. 결국 119를 부른 건 그녀 자신이었다. 간호사가 두부로 된 동의서 중 한 장을 뜯어 그녀에게 건넸다. 자궁근종 적출 수술, 준비가 끝나는 대로 수술실로 들어갈 겁니다. 은채는 그 얇은 종이를 반으로 접어 외투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포구 성모병원의 병상 매트리스는 유독 딱딱했다. 이번 2일째 오전, 마취 기운이 완전히 가시자 수술 부위의 고통은 둔탁하고 지속적인 뻐근함으로 바뀌었다. 은채는 등받이를 세운 침대에 기대어 앉았다. 병실에는 복도를 오가는 이동식 침대의 바퀴 구르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카카오톡을 열어 맨 위에 고정된 이름을 찾았다. 나 입원했어. 자궁근종 수술. 메시지를 보낸 시간은 오전 10시 15분이었다. 말풍선 옆에 곧바로 노란색 숫자 1이 생겨났다. 1분 뒤 그 1이 사라졌다. 은채는 휴대전화를 허벅지 위에 올려두었다. 약간 어둑어둑한 병실 안에서 액정빛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미 질금으로 바뀐 대화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10분, 30분. 2시간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며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점심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병원 식사를 가져왔다. 맑은 국과 흰죽, 그리고 기름기 하나 없는 나물 반찬 2접시가 전부였다. 은채는 숟가락으로 그 흰죽을 휘적거리다가 2숟갈을 간신히 삼키고는 식판을 침대 옆 협탁 끝으로 밀어버렸다. 오후의 시간은 수액팩에서 똑똑 떨어지는 약물처럼 무한히 늘어지는 듯 했다. 태양은 창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더니 이내 서울의 잿빛 빌딩 숲 너머로 가라앉았다. 저녁 8시 협탁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은채가 고개를 돌렸다. 아주 찰나의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주삿바늘이 꽂히지 않은 오른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강준혁이 보낸 메시지였다. 아, 심해. 푹 쉬어. 단 3마디였다. 문장 부호 하나 없는 건조한 텍스트. 은채는 그 글자를 내려다보며 자판 위에 엄지손가락을 띄운 채 한참을 멈춰 있었다. 뭐라고 답장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너무 아프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따져야 할까? 바로 그때 화면 상단의 가족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떴다. 강준혁이 사진을 한 장 보낸 것이다. 은채는 7명이 있는 그 채팅방을 터치했다. 사진 속에는 보글보글 끓고 있는 먹음직스러운 된장찌개, 뚝배기와 정갈한 밑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배경은 시댁의 그 익숙한 붉은빛 원목 식탁이었다. 준혁이 메시지를 남겼다. 역시 우리 엄마 솜씨가 최고라며. 시누이 강수정이 곧바로 침을 흘리는 이모티콘과 함께 오빠만 혼자 맛있는 거 먹기냐며 얄밉다고 답장했다. 시어머니 김순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너는 허구한 날 집에 붙어있지를 않으니 그렇지. 우리 준혁이 많이 먹어라. 요즘 회사 다니느라 살이 쏙 빠졌네. 시아버지 강기태는 엄지를 치켜세운 이모티콘을 보냈다. 은채는 채팅방의 대화가 위로 하나씩 밀려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7명의 단톡방.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그녀 자신. 그녀의 시선은 나, 심해. 푹 쉬어라는 개인 메시지와 시댁 식구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는 단체 채팅방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그녀는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다시 협탁에 내려놓았다. 눈을 감고 이불을 끌어올려 어깨까지 덮었다. 병실 안은 고요했고 수액관을 타고 액체가 떨어지는 미세한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입원 5일째. 수액팩을 교체하러 온 간호사가 은채의 왼손 등에 시퍼렇게 번진 멍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간호사는 바늘을 뽑아 오른손으로 자리를 옮겨 찔렀다. 바늘 끝이 혈관을 뚫고 들어가는 순간 은채는 그저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을 뿐이다. 베개 옆에서 휴대전화가 반짝였다. 가족 단톡방 알림이었다. 시어머니 김순자였다. 준혁아, 이번 주말에 은채 데리고 본가로 와라. 베란다 김치독을 좀 옮겨야 하는데 무거워서 내가 들 수가 없네. 걔가 힘이 세니까 걔더러 옮기라고 해. 메시지가 화면에 가만히 떠 있었다. 은채는 그 문장을 빤히 바라보았다. 걔가 힘이 세니까 걔더러 옮기라고 해. 이 한 문장이 마치 볼품없는 돌덩이 하나가 고인 물에 무심하게 던져진 것처럼 느껴졌다. 안부는 없었다. 은채가 5일 동안이나 단톡방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가 출장을 갔는지, 병에 걸렸는지, 아니 살아는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순자의 머릿속에서 서은채라는 이름은 주말에 불러다 쓸 수 있는 기중기나 다름없었다. 임금을 지불할 필요도 없는 편리한 노동력 말이다. 은채는 고개를 돌려 투명한 수액관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약물을 바라보았다. 아주 차가운 액체였다. 그 차가운 기운이 혈관을 타고 팔을 지나 온몸으로 천천히 퍼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결혼하고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단톡방에 내 어머니라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남편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지금 병원에 있어서 김치독을 옮길 수 없다는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천장의 환풍구를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블라인드 틈새로 얇게 쌓인 먼지가 보였다. 문득 물이 끓어 넘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난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온화함과 순종, 그리고 끝없는 헌신으로 그 일상적인 균열들을 메워보려 발버둥 쳤다. 자신이 충분히 헌신하고 노력하면 강씨 집안이라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언젠가는 단순한 부속품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손등에 붙은 반창고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머릿속은 지독하게 맑았다. 부속품이 고장나면 주인은 그게 왜 작동하지 않냐고 불평만 할 뿐이다. 부속품이 아픈지 어떤지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번 7일째. 옆 침대를 쓰는 박 여사는 오늘 안색이 한결 좋아 보였다. 정오가 되자 박 여사의 남편이 보온 도시락을 들고 어김없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남자는 박 여사의 침대 위에 접이식간이 상을 펼치더니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걸쭉하게 끓인 전복죽과 정갈하게 썰린 계란말이가 들어있었다. 아이고, 그냥 병원 밥 먹으면 된다니까 매일같이 뭘 이렇게 싸와. 박 여사는 입으로는 툴툴거리면서도 몸은 이미 상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병원 밥에 영양가가 어딨어. 남자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비닐봉지에서 배 하나와 과도 하나를 꺼냈다. 당신은 어서 먹기나 해. 약 먹기 전에 먹게 배 깎아 놓을 테니까. 칼날이 과일 껍질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배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며 비닐봉지 안으로 툭툭 떨어졌다. 밤이 되면 남자는 캐빈이 돼서 보호자용 간이 침대를 꺼내 그 좁은 통로에 능숙하게 자리를 펴고 모포를 덮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돌려 은채를 보더니 쑥스러운 듯 목소리를 낮추며 웃었다. 서은채 씨, 부끄럽네요. 이 양반이 워낙 사람한테 찰거머리처럼 들러붙는 성격이라 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은채는 박 여사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 반응해 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침대 협탁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곳은 아주 휑했다. 보온 도시락도 없었고 과도도 없었고 정성스레 깎아 놓은 배도 없었다. 병원 로고가 찍힌 종이컵 하나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생수가 반쯤 남아있을 뿐이었다. 침대 밑 통로도 텅 비어 있었다. 병원의 파란색 바닥 장판만 덩그러니 보일 뿐이었다. 은채는 시선을 거두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화면을 잠금 해제했다. 카카오톡도 켜지 않았고 인스타그램도 열지 않았다. 그녀는 네이버 앱을 열었다. 그리고 검색창에 단어 몇 개를 천천히 입력했다. 서울, 부동산 중개소, 금매. 자판을 두드릴 때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검색 버튼을 눌렀다. 이번 10일째. 은채는 환자복 위에 니트 카디건을 걸치고 병실 구역 끝에 있는 비상계단에 서 있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11월의 찬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서울 거리 특유의 매연 냄새와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웹사이트에서 찾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명동 유리 부동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군더더기 없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대표님, 안녕하세요. 은채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차분했다. 마포구 합정동의 아파트, 103동 802호, 28평형이요. 매물로 내놓으려고요. 상대방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마우스 클릭 소리가 들렸다. 아, 그쪽 아파트요. 그 일대가 요즘 매수세가 아주 좋습니다. 서은채 고객님 맞으시죠? 등기부상 소유주 본인이신가요? 현재 전세입자가 있나요? 아니면 실거주 중이신가요? 실거주 중입니다. 명의는 저 혼자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등기부등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핑 소리가 10여 초 이어졌다. 은채는 잿빛 시멘트 계단을 내려다보았다. 수술 부위가 은은하게 당겨왔지만 그녀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서 있었다. 확인됐습니다. 최 대표의 목소리가 한결 싹싹해졌다. 서은채 고객님 단독명에 맞으시네요. 대출 이력도 없고 아주 깨끗한 매물입니다. 고객님, 현재 시세는 대략 7억에서 7억 3천만 원 사이인데
희망하시는 매도가는 얼마 정도인가요? 시세보다 살짝 낮게 올려주세요.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고객님, 거주 중인 매물이라 매수 희망자들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보통 언제가 편하신가요?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은채가 대답했다. 현관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 사람 데리고 바로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은채는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댔다. 그 집. 합정동의 28평형 아파트. 한진 화장품에서 기획실 직원으로 8년을 뼈 빠지게 일하며 수많은 밤을 지새우고 싸구려 믹스커피를 들이부으며 억척스럽게 모은 돈이었다. 결혼하기 직전 그녀는 전 재산을 털어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금으로 그 집을 샀다. 강준혁은 그 집을 사는 과정에서 인지세 비용단 1원조차 보태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은채야, 우리 이제 곧 결혼할 건데 내 돈은 결혼식이랑 신혼여행 준비하는 데 써야지. 나중에 보니 결혼식 비용은 각자 절반씩 부담했고 신혼여행은 제주도 특가 패키지로 다녀와야 했다. 은채는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걸터 앉았다. 눕지 않고 침대용 간이상을 펼쳤다. 상을 탁자 삼아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국민은행 앱을 실행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거래 내역으로 들어갔다. 조회 기간을 지난 5년으로 설정했다. 화면에는 빼곡한 이체 내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은채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천천히 미끄러졌다. 10월 15일 아파트 관리비 24만원 자동이체. 10월 18일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45,000원 자동이체. 10월 20일 서울도시가스 요금 32,000원 자동이체. 10월 25일 KT통신비 38,000원 자동이체. 그리고 9월 10일 삼성화재 강준혁 자동차 보험료 85만원 출금. 매달 빠져나가는 그 모든 항목들은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그녀의 계좌에서 잔고를 무자비하게 빨아들이고 있었다. 은채는 자동차 보험료 출금 내역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준혁이 몰고 다니는 현대 소나타의 보험료였다. 지난 5년간 집안의 전구 하나, 물 한 방울, 가스 1세제곱미터까지 전부 그녀가 돈을 냈다. 그렇다면 강준혁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강준혁은 중견 물류회사의 대리로 세후 월급이 대략 35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결혼 5년 차가 되도록 은채는 그의 급여 통장을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여보, 요즘 남자들은 밖에서 사람 만날 일도 많은데 수중에 돈이 좀 있어야 체면이 서지. 집안 생활비는 당신이 먼저 좀 내어 내가 돈 팍팍 모아서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하게 해줄게. 신혼 첫 달의 준혁이 그녀에게 했던 말이었다. 은채는 은행 앱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고객센터 버튼을 눌러 전화를 걸었다. 길고 지루한 ARS 음성 안내를 거쳐 마침내 상담원과 연결되었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된 계좌 연결 상태를 좀 조회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배우자 자격으로 남편 명의의 계좌 상태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배우자분의 계좌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창구로 내방하셔야 합니다. 다만 두 분 명의로 이체 기록이 있는 계좌라면 고객님 본인의 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은채는 전화를 끊었다.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녀는 연락처 목록을 뒤져 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오 변호사. 대학 시절 직속 선배였고 현재 서초동의 한 로펌에서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선배, 저예요. 은채. 어머, 내가 웬일이야? 연락도 다 끊고 살더니. 무슨 일 있어? 제 남편의 결혼 기간 내 모든 금융거래 기록과 계좌 내역을 뽑아야겠어요. 은채의 목소리는 마치 내일 저녁 반찬거리를 얘기하듯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요. 사유는 악의적 유기 및 경제적 통제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2초 정도 정적이 흐르더니 직업적 촉이 발동한 오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번에 예리해졌다. 너 지금 어디야? 병원이에요. 자궁근종 수술 받고 입원한 지 열흘 됐어요.
남편은 없고 자기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먹느라 바쁘대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다. 오 변호사의 목소리가 서늘해졌다. 내 신분증 사진이랑 혼인관계증명서 찍어서 보내. 내가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들어갈 테니까. 그 자식 이름으로 카드가 몇 장인지, 어느 은행에 계좌가 몇 개나 있는지, 심지어 커피를 몇 잔이나 사 마셨는지까지 영혼까지 털어서 뽑아줄게. 고마워요, 선배. 이번 14일째. 오 변호사의 일 처리는 빨랐다. 오후 3시, 암호가 걸린 PDF 파일 하나가 은채의 이메일로 도착했다. 은채는 등 뒤에 베개를 2개 받치고 병상에 앉았다. 파일을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문서는 무려 40페이지가 넘었다. 강준혁 명의의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을 집계한 자료였다. 은채는 고액 지출이 정리된 요약 페이지로 화면을 쓸어내렸다. 일정한 주기로 빠져나가는 특정 이체 내역에서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매월 5일 신한은행 김순자 계좌로 50만 원 이체. 메모란에는 효도비라고 적혀 있었다. 은채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화면을 조금 더 내렸다. 매월 10일 종로의 모 학원으로 30만 원 이체. 신우이 강수정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답시고 다니는 학원비였다. 강수정은 벌써 3년째 시험에 낙방 중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매월 25일 강준혁 국민은행 적금 계좌로 150만 원 이체. 은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딱 멈췄다. 그녀는 적금 계좌라는 네 글자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이런 계좌가 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한 달에 150만 원, 1년이면 1,800만 원, 5년이면 이자까지 쳐서 거의 1억 원이었다. 무려 1억 원에 가까운 돈. 남편은 그녀가 모르는 계좌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매달 칼같이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용돈과 학원비를 송금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어제 은채는 간호사실에 가서 지난 보름간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정산했다. 총 420만 원이 나왔다. 전부 그녀의 개인 의료실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차액은 얄팍해진 그녀의 예금 잔고에서 카드로 긁었다. 강준혁은 병원비는 넉넉하냐는 말 한마디 묻지 않았다. 은채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 던지지도 않았다. 그저 병실 안의 공기가 조금 희박해졌다고 느낄 뿐이었다. 그녀는 종이컵을 집어들어 싸늘하게 식은 생수를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가벼운 전율을 일으켰다. 그녀는 빈 종이컵을 찌그러뜨려 침대 머리맡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었다. 이번 17일째. 수술 부위는 거의 다 아물었고 의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퇴원 수속을 밟아도 좋다고 했다. 오전 10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명동 부동산의 최 대표였다. 서은채 고객님, 매물 올렸습니다. 반응이 아주 뜨겁네요. 현재 3팀 정도가 당장 집을 보겠다고 강한 매수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가장 빠른 일정으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모시고 가도 될까요? 편하신 시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은채는 벽에 걸린 달력을 흘끗 쳐다보았다. 다음 주 월요일. 그녀는 곧바로 답장을 쳤다. 네, 진행하시죠. 현관 비밀번호는 1108입니다. 1108 강준혁의 생일이었다. 결혼할 때 비밀번호를 외우기 쉽게 해야 한다며 굳이 자기 생일로 설정해 둔 것이었다. 은채는 전송 완료 표시를 확인하고 화면을 끈 뒤 휴대전화를 옆에 내려놓았다. 이불을 걷어내고 슬리퍼를 꿰n 그녀는 병실 복도를 천천히 걷는 연습을 시작했다. 한 걸음, 두 걸음. 아직 배가 살짝 당겨오긴 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흔들림 없이 올곧았다. 퇴원 당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우중충했고 잿빛 구름이 빌딩 꼭대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은채는 간호사실에서 최종 비용을 결제하고 퇴원 요약지와 길게 늘어진 처방전을 건네받았다. 병실로 돌아온 그녀는 20일 내내 입고 있던 환자복을 벗었다. 자신의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걸치자 은은한 나프탈렌 냄새가 났다. 집 옷장에서 묻어온 그 냄새가 지금은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세면도구와 속옷 몇 벌, 충전기를 하얀 비닐봉지에 쑤셔 넣었다.
짐 가방 따윈 없었다. 응급차에 실려왔으니 나갈 때 들고 갈 짐도 이게 전부였다. 그녀는 침대 곁에 서서 자신이 20일 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간호사가 벗겨간 침대 시트 아래로 파란색 방수 패드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코트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신경질적인 벨소리를 터뜨렸다. 화면에 떠오른 세 글자. 강준혁. 은채는 액정을 빤히 내려다보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강준혁이 업무 시간에 그녀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다. 예전에는 집에 물난리가 나도 업무 시간에 전화를 걸면 매정하게 끊어버리고 회의 중이라는 차가운 문자 하나 달랑 보내던 인간이었다. 벨소리가 꽤 오래 울렸다. 자동으로 끊어지기 1초 전, 은채는 천천히 손가락을 밀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준혁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배경음으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사무실 자리에 앉아있는 게 분명했다. 여보, 그가 한껏 목소리를 낮춰 불렀지만 당황과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너 집이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은채는 텅 빈 병실에 서서 창밖의 잿빛 하늘을 응시했다. 어떻게 되다니, 무슨 소리야? 우리 집. 방금 우리 집 도어락 소리가 나더니 내 휴대폰으로 문 열림 알림이 왔어. 준혁의 말이 기관총처럼 쏟아졌다. 나는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방금 거실 홈캠을 봤는데 웬 사람들이 들어와 있잖아. 어떤 사람은 줄자까지 들고 베란다 사이즈를 재고 있고. 그 사람들 누구야? 집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은채는 잡동사니 가든 비닐봉지를 왼손으로 고쳐쥐고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동 하나 없는 일직선처럼 고요하고 평온했다. 아, 그거 은채가 말했다. 나 집 팔았어.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뚝 끊겼다. 꼬박 5초가 지나고 나서야 강준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극도의 충격으로 삑사리가 난 목소리였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뭘 팔아? 내가 뭘 팔았다고? 집, 은채가 대답했다. 합정동 아파트. 중개소에서 집 보여주러 간 거야? 매수자가 마음에 들어 하면 오늘 오후에 바로 가계약금 꽂힐 거야. 서은채. 너 미쳤어. 강준혁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사무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거기가 우리 집인데 내가 어떻게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아.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말해. 어디 있냐고. 은채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조금 떼고 그가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휴대전화를 귀에 가져다 댔다. 나 지금 마포구 성모병원이야. 1층 로비. 말을 마친 그녀는 자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30분 뒤. 성모병원 정문 앞에 택시 한 대가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급정거했다. 강준혁은 잔돈도 받지 않고 문을 박차고 튀어들어왔다. 그는 1층 로비에서 미친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다가 약국 근처 스테인리스 의자에 앉아있는 은채를 발견했다. 은채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탓에 그녀의 몸선이 더욱 가냘퍼 보였다.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아래로 무릎 위에 올린 비닐봉지를 쥔 두 손이 가지런히 겹쳐져 있었다. 오른손 손목에는 링거 바늘을 뽑고 붙인 하얀 반창고와 솜이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유독 시리게 도드라졌다. 준혁이 쿵쾅거리며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헐떡이며 은채를 내려다보았다. 다른박질 치느라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그의 시선이 아내의 창백한 얼굴과 손목의 반창고를 훑고 지나갔지만 그 장면은 그의 뇌에 조금도 입력되지 않은 듯했다. 그가 내뱉은 첫마디는 몸은 좀 어때? 도 아니었고 왜 병원에 있어? 도 아니었다. 도대체 무슨 미친 짓을 벌이는 거야? 준혁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빨 사이로 단어를 하나하나 지식이듯 씹어 뱉었다. 거기가 우리 집인데 내가 무슨 권리로 집을 마음대로 팔아. 은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한 침대를 썼던 남자의 얼굴을 응시했다. 남자는 흠잡을 데 없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까지 반듯하게 매고 있었다. 며칠 전 이자카야에서 동료들과 맥주잔을 부딪히고
단톡방에서 제 어미의 요리 솜씨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우리 집 은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발음 하나하나가 얼음장처럼 명확했다. 강준혁, 너 정말 거기가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 준혁이 멈칫하며 미간을 팍 구겼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결혼해서 거기 살았는데 거기가 우리 집이 아니면 뭔데?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적혀있지? 은채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준혁은 말문이 막혔다. 집 살 때 들어간 그 7억 원, 누가 냈지? 지난 5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나간 아파트 관리비 24만 원, 그거 누가 냈지? 준혁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무의식적으로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난 5년의 생활 속에서 그는 너무나 당연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 집의 따뜻한 보일러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누렸다. 그는 이게 문제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결혼했으니 아내의 재산은 당연히 부부가 공유하는 성벽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 설령설령 그렇다고 쳐도 준혁이 말을 더듬다가 이내 찔리는 구석을 감추려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그렇다고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덜렁 집을 팔아버려?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 나보고 퇴근하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은채는 길길이 날뛰는 남편의 꼴을 보며 문득 실소가 터져나왔다. 그녀의 입꼬리가 정말로 살짝 비틀려 올라갔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잖아. 너 준혁은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은채의 태도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거칠게 꺼내 화면을 퍽퍽 소리 나게 찔러댔다. 좋아, 아주 혼자 잘났어. 당장 엄마한테 전화할 테니까 어디 엄마 앞에서도 그따위로 입 놀려봐. 은채는 그를 말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의자에 가만히 앉아 남자가 로비 구석 기둥 뒤로 숨어 전화기에 대고 손짓발짓을 섞어가며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40분 뒤 병원 로비의 자동문이 다시 양쪽으로 스르륵 열렸다. 김순자가 씩씩대며 걸어 들어왔다. 겉옷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걸 보니 전화를 받자마자 집에서 불이 나게 튀어나온 모양이었다. 준혁이 쪼르르 달려가 천마하고 불렀다. 김순자는 아들을 거칠게 밀어내고 은채 앞으로 돌진했다. 이 여자가 단단히 미쳤나. 김순자는 이곳이 병원 로비라는 사실도 아랑곳하지 않고 귀를 찌르는 하이톤으로 소리를 질러대 주변 사람들과 간호사들의 시선을 단숨에 끌어모았다. 거기가 우리 준혁이가 사는 집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내 마음대로 집을 팔아. 내 눈에 나라는 시어미가 내 남편이 보이기는 하니. 은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로 일그러진 김순자의 얼굴 근육을 지켜보았다. 불과 닷새 전 단톡방에서 너무도 당당하게 자신을 부려 먹으려 들었던 바로 그 여자였다. 은채는 옆에 놓인 캔버스 배관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스테이플러로 철한 A4 용지 뭉치 하나를 꺼냈을 뿐이다. 오 변호사가 보내준 그 금융거래 명세서였다. 어제 병원 비즈니스 센터에서 미리 출력해 둔 것이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지출 내역과 이체 기록에 꼼꼼하게 밑줄까지 그어놓았다. 은채는 그 종이 뭉치를 김순자 쪽으로 불쑥 내밀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평온하고 냉랭했다. 여기에는 제가 지난 5년간 이 집안을 위해 쓴 모든 비용, 그리고 어머니 아들이 매달 어머니 통장에 꽂아준 50만 원, 수정이한테 갖다 바친 공무원 학원비 30만 원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김순자의 시선이 종이 뭉치에 꽂히자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자신이 매달 아들의 돈을 받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며느리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를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며느리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전곡을 찌르자 김순자는 체면이 깎여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이딴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를 왜 봐. 김순자가 모멸감에 치를 떨며 손을 거칠게 휘둘렀다. 짝 하는 마찰음이 로비를 울렸다. 종이 뭉치가 바닥으로 흩뿌려졌다. 스테이플러 심이 튕겨나갔고 하얀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병원의 파란색 바닥 장판 위로 나풀나풀 떨어졌다.
형광펜으로 칠한 노란색 자국들이 유독 눈에 띄었다. 우리 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강씨 집안 사람인 거야. 김순자가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악을 썼다. 내 것이 곧 준혁이 것이고 내가 번 돈도 다 이 집안을 위한 거라고. 그런데 어디서 감히 우리 몰래 집을 팔아? 당장 중개소에 전화해서 매물 걷어들여. 안 그러면 우리 강씨 집안 문턱 넘을 생각 꿈에도 마라. 은채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주워 담을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20일을 꼬박 누워있었던 탓에 허벅지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주 꼿꼿하게 섰다. 김순자보다 머리통 반개는 더 큰 그녀가 이제는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는 늙은 여자를 위해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반창고가 붙지 않은 손으로 잡동사니가 든 하얀 비닐봉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캔버스 백을 어깨에 둘러맸다. 가방끈이 코트 원단을 파고들었다. 은채는 고개를 돌려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있는 강준혁을 바라보았다. 변호사 선임 끝났어. 은채가 또박또박 뱉어냈다. 재산 분할이랑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소장, 그리고 이혼 합의서. 늦어도 모레까지 내 회사 법무팀으로 내용 증명 갈 거니까 수령해. 준혁이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이혼. 누가 너랑 이혼해준대. 은채는 그를 벌레 보듯 무시했다. 시선을 거두어 다시 김순자를 향했다. 어머니 은채의 목소리는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의 예의를 갖추고 있었다. 김순자는 그 기괴할 정도의 차분함에 압도되어 입만 뻐끔거릴 뿐 당장 맞받아치지 못했다. 저 자궁 안에 있던 근종 떼어내는 수술 받았습니다. 은채가 김순자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이 병원에 꼬박 20일을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 알고 계셨습니까? 김순자는 망부석처럼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기억해내려는 듯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말이 튀어나왔다. 이번. 언제? 심하게 아팠니? 이 세 마디 질문이 로비에 울려 퍼지는 순간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몰랐던 것이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시어머니 본인 역시 지난 20일 동안 단 한 번도 근채 요새 바쁘니? 라고 묻지 않았으니까. 은채는 당황한 김순자의 얼굴과 그 옆에서 입술을 꾹 깨물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가 웃었다. 그것은 아주 찰나였고 온기라고는 일도 없는 비웃음이었다. 입꼬리가 위로 살짝 당겨졌다가 곧바로 본래의 차가운 일직선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 그대로 몸을 돌려 그 모자를 뒤로 한 채 병원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에 스치는 비닐봉지 소리가 바스락거렸다. 전방위 자동문 센서가 그녀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징하는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유리문이 양쪽으로 스르르 열렸다. 11월 서울의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로비로 훅 밀려들어와 그녀의 베이지색 코트 자락을 펄럭이게 했다. 그녀는 오른발을 들어 금속 문지방을 넘으려 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신발 밑창이 병원 밖 아스팔트 바닥에 단단히 닿았다. 등 뒤에서 김순자가 뒤늦게 퍼붓는 악다구니는 다시 닫힌 자동문에 의해 무참히 잘려나갔다. 은채는 도로변으로 걸어가 빈차 표시등을 켠 택시를 향해 손을 번쩍 들었다. 명동 유리 부동산으로 가주세요. 뒷좌석에 앉은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캔버스 백 안에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했지만 꺼내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택시 안의 훈훈한 히터 열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일주일 뒤. 명동 유리 부동산의 계약실 안은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은채는 긴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여자가 남자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마침내 서울 하늘 아래 내 집을 장만했다는 벅찬 환희가 반짝이고 있었다. 최 대표가 세부로 된 매매 계약서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주었다. 서은채 고객님,
매수인 측에서 등기부등본이랑 집 상태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매매가는 7억 2천만 원이고요. 이해 없으시면 지금 바로 서명하시고 매수인 측에서 계약금 10%를 고객님 계좌로 즉시 송금할 겁니다. 은채는 테이블에 놓인 펜을 집어들고 계약서의 금액란을 확인했다. 7억 2천만 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매끄러운 거래였다. 좋습니다. 그녀는 펜 뚜껑을 열고 매도인 란에 서은채 세 글자를 시원하게 적어 내려갔다. 망설임도 손떨림도 없었다. 띠링. 은채의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다. 국민은행 입금 알림. 7,200만 원이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메시지였다. 같은 시각 강남구의 모 물류회사 3층 회의실. 강준혁은 긴 회의용 테이블 끄트머리에 앉아 부장이 침을 튀겨가며 떠드는 다음 분기 실적 목표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다. 노트북 옆에 올려둔 그의 휴대전화 화면이 갑자기 환하게 켜졌다. 사내 법무팀에서 보낸 내부 메일 알림이었다. 강준혁 대리의 개인 법적 서류 수령의 건. 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했지만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쥐고 있던 볼펜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탁자 위에 탁 소리를 내며 떨어지더니 대굴대굴 굴러 부장의 발밑까지 가버렸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부장이 말을 멈추고 미간을 팍 구긴 채 그를 노려보았다. 준혁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횡설수설 사과하며 허리를 굽혀 펜을 주었다. 하지만 그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공기 중에 낡은 목재 가구 냄새와 서류철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떠돌았다. 은채는 긴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고 옆에 앉은 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내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강준혁과 그의 변호사는 안색이 영 좋지 않았다. 조정판사가 눈앞의 자료를 훑어보며 안경을 축혀 올렸다. 원고 서은채 측은 이혼을 청구하며 합정동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 강준혁 측 이해 있습니까? 준혁의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원고의 재산 분할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합정동 아파트가 원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긴 하나 이는 혼인 기간 5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한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 역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헌신했습니다.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공동 거주한 부동산은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는 최소 30%의 지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 변호사가 픽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길게 말하지 않고 서류 하나를 테이블 중앙으로 툭 밀어냈다. 재판장님, 합정동 부동산 매매계약서, 은행 이체 내역서, 그리고 세금 납부 내역입니다. 오 변호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매입 시점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기 6개월 전입니다. 매매가 7억 원은 대출 없이 전액제 의뢰인의 혼인 전 개인 예금으로 지불되었습니다. 피고 강준혁은 단 1원도 보탠 사실이 없습니다. 판사가 은행 직인이 찍힌 이체 내역서를 유심히 내려다보았다. 오 변호사는 각 맞춰 정리된 또 다른 표들을 꺼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지난 5년간 해당 아파트에서 발생한 관리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터넷 통신비 등 모든 공과금 납부 내역입니다. 전부 제 의뢰인의 개인 계좌에서 자동 이체로 빠져나갔습니다. 게다가 오 변호사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저희는 반소도 청구한 상태입니다. 준혁이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반소요? 판사가 서류의 다음 장을 넘겼다. 그렇습니다. 오 변호사가 법원 마크가 찍힌 문서를 꺼내 들었다. 이건 법원을 통해 적법하게 조회한 피고 강준혁 명의의 모든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지난 5년간 피고는 생활비 명목으로 단 한 푼도 가게에 보태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아내가 모르는 적금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또한 피고의 모친과 여동생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생활비와 학원비를 송금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피고에게 아파트 지분을 나누어 줄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난 5년 동안 피고가 마땅히 부담했어야 할 공동생활비 중 의뢰인이 대납한 금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4,700만 원에 달합니다. 조정실 안에 쥐 죽은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준혁의 변호사가 그 계좌 거래 내역서를 펄럭거리며 넘기더니 이마에 송글송글 식은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가 고개를 팩 돌려 거의 이빨을 갈아 부수듯 낮은 목소리로 준혁을 다그쳤다. 아니, 생활비 절반은 꼬박꼬박 내셨다면서요?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간 이 적금 통장은 또 뭡니까?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준혁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그는 변호사와 눈도 맞추지 못하고 판사를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테이블의 나뭇결 무늬만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서류 검토를 마친 판사가 문서를 덮으며 엄격한 눈빛으로 준혁을 향했다. 피고 측, 이 거래 내역들 전부 사실입니까? 준혁의 목을대가 크게 한 번 출렁였지만 개미 기어가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판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결론을 내렸다. 제출된 증거가 명백하므로 합정동 부동산은 원고가 혼인 전 전액 지불하여 매입한 특유재산임이 인정되며 혼인 기간 내 유지 비용 역시 원고가 전담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합니다. 원고 측이 제기한 생활비 반환 청구 4,700만 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용할 것입니다. 조정은 결렬되었고 본 사건은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다만 피고 측, 의미 없는 소송 비용을 낭비하지 마시고 원고의 청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권고합니다. 은채는 그 자리에 앉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든 강준혁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승리의 통쾌함 같은 건 없었다. 그저 뼛속 깊이 스며드는 지독한 피로감뿐이었다. 지난 5년간의 이 끔찍하고 기괴한 코미디가 마침내 판사의 방망이질 소리와 함께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은채는 임시로 구한 오피스텔에서 짐을 풀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연달아 우웅하고 울렸다. 전 직장 후배가 메시지와 함께 캡처하면 몇 장을 보내왔다. 은채 선배, 이것 좀 봐봐요. 선배 시어머니가 가족 단톡방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은채가 사진을 터치했다. 김순자가 느낌표로 도배된 장문의 메시지를 올려놓았다. 집안의 불행이다. 어쩌다 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서. 서은채 저 독한 여자가 뒤로 몰래 집을 팔아치우고는 이제 와서 준혁이한테 단 한 푼도 못 주겠다고 하잖니. 내 아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셈이야. 그 여자 양심은 개나 줘버렸단 말이냐. 밑에는 친척들이 주렁주렁 댓글을 달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원래 피도 눈물도 없다. 우리 준혁이가 불쌍해서 어쩌나 하는 내용이었다. 은채는 그 캡처 화면을 아주 건조한 눈으로 읽어내려갔다. 화도 나지 않았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오지도 않았다. 이 인간들, 이 쓰레기 같은 말들. 이제부터 그녀의 인생과는 티끌만큼도 상관없는 것들이었다. 그녀는 카카오톡 화면을 빠져나와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시어머니 김순자를 찾아 수신 차단. 시누이 강수정을 찾아 수신 차단. 아주버님을 찾아 수신 차단. 마지막으로 강준혁의 이름을 찾았다. 손가락이 1초 정도 허공에 머물렀지만 이내 붉은색 삭제 및 차단 버튼을 가차없이 눌렀다. 화면이 거짓말처럼 깨끗해졌다. 한 달 뒤. 분당에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소형 아파트. 은채는 채광이 좋은 거실에 서서 이삿짐센터 직원이 마지막 가구를 배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18병짜리 아담한 집이었지만 구조가 잘 빠져 있었고 거실 통창 너머로는 탁 트인 산맥이 보였다. 고객님, 배치 다 끝났습니다. 여기 서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직원이 전표를 내밀었다. 은채가 사인을 하고 직원을 배웅했다. 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완벽한 고요가 찾아왔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바깥 풍경을 내다보았다. 거실 탁자 위에는 등기권리증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오직 서은채라는 세 글자만이 아주 깔끔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랫동안 가슴속을 짓누르고 있던 거무죽죽한 무언가가 마침내 공기 중으로 산산이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3개월 뒤 경기도 의정부시.
한 평 반 남짓한 비좁은 고시원 방 안. 강준혁은 좁아터진 싱글 침대에 걸터 앉아 퉁퉁 불어터진 컵라면 용기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이 3평짜리 방에는 퀴퀴한 곰팡내와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얇은 합판 벽 너머로 옆방 대학생이 마우스를 부서져라 누르며 게임하는 소리와 육두문자가 들려왔다. 그 소음이 고막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침대 위에서 휴대전화가 징하고 울렸다. 화면을 힐끗 보더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준혁아 수화기 너머로 김순자의 징징거리는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오늘 밥은 뭐 먹었니? 퇴근은 했어? 방금 퇴근해서 컵라면 먹어. 준혁의 목소리는 바닥을 기어 다닐 만큼 우울하고 억눌려 있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김순자가 대뜸 비명을 질렀다. 어떻게 매일 라면 쪼가리만 먹고 살아. 매일 강남까지 왕복 4시간을 출퇴근하면서 몸이 배견하겠니? 너는 왜 기어코 그런 구석진 고시원 방구석에 들어가서. 엄마. 준혁이 말을 자르고 들어갔다. 지독한 피로가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나 서울에 전셋집 구할 돈 없어. 은채한테 생활비 뱉어내라고 판결난 거 4천 몇백만 원 물어줬잖아. 적금 통장에 모아둔 그 돈 서울에 전세 보증금 내기엔 턱도 없어.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김순자가 다시 레퍼토리를 시작했다. 다 그 독사 같은 년 때문이야. 서은채 그년만 아니었어도. 엄마, 그만 좀 해. 끊어. 준혁은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다. 그는 휴대전화를 침대 위로 던져두고 누렇게 바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천장 구석에는 비가 샌 듯 거뭇거뭇한 물자국이 남아있었다. 문득 합정동 그 아파트가 미치도록 그리워졌다. 거실에 있던 그 거대한 통창, 겨울이면 발바닥을 훈훈하게 덮여주던 온돌마루, 그리고 매일 아침 주방에서 풍겨오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까지. 그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히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착각하며 살았다. 이제 그는 그토록 아끼고 숨겨두었던 자신만의 비밀 적금 통장을 가졌지만 2다리 쭉 뻗고 잠들 수 있는 따뜻한 집 한 칸조차 없는 신세가 되었다. 반년 뒤 분당 아파트. 은채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 우편을 하나 내밀었다. 수령인 란에 사인을 한 은채는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를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익숙하고도 삐뚤빼뚤한 글씨체였다. 봉투를 뜯자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3장짜리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은채에게. 오랜만이네. 내가 지금 어디 사는지 몰라서 주변 사람들한테 수소문해서 겨우 주소를 알아냈어. 지난 반년 동안 나는 의정부에 있는 고시원에서 살았어. 매일 출퇴근만 4시간이 걸려. 여긴 너무 춥고 방음도 하나도 안 돼. 매일 밤 천장을 쳐다볼 때마다 내 생각이 나. 내가 미쳤었어, 은채야. 정말 내가 죽일 놈이야? 너를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이 집을 위해 희생한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였어. 이제야 알겠어. 내가 없으면 그 집도, 가족도 다 아무 소용 없다는 걸. 내 적금 통장에 있던 돈, 단 1원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있어. 이 돈을 우리 다시 시작하는 밑거름으로 쓰고 싶어. 나한테 딱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은채는 편지지에 적힌 활자들을 눈으로 쭉 훑어내렸다. 글씨가 여기저기 번져 있는 걸 보니 힘을 주어 썼거나 눈물이라도 떨군 모양이었다. 마지막 줄까지 다 읽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파문 하나 일지 않았다. 일말의 동정심도 얄팍한 조롱조차 없었다. 삼류 드라마 속 엑스트라의 발연기를 보는 듯한 지루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 파쇄기 전원을 켰다. 그녀는 편지지 3장과 봉투를 통째로 파쇄기 입구에 들이밀었다. 징하는 기계음과 함께 후회와 구걸로 점철된 활자들이 순식간에 잘게 찢기며 쓰레기통 안으로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금요일 오후, 은채의 사무실. 은채 선배, 주말에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옆자리의 젊은 후배가 가방을 챙기며 물었다. 제주도 가려고요. 은채가 마지막 보고서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 전원을 껐다. 와, 친구들이랑요.
아니요, 혼자서요. 후배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혼자서요. 제주도를요? 외롭지 않으세요? 은채가 겉옷을 집어들어 걸쳤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후배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는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둘이 있을 때보다 혼자 있는 게 100번은 더 편하거든요. 해 진력 제주도의 어느 바닷가 펜션. 은채는 테라스에 놓인 라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앞의 둥근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테라스 정면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지푸른 바다가 일렁였고 파도가 갯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이고 묵직하게 귓가를 울렸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흐트렸다. 그녀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테이블 위에서 휴대전화가 지잉하고 진동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다. 하지만 끝자리 4개를 보는 순간 은채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김순자가 예전에 종종 쓰던 알뜰폰 번호였다. 은채는 깜빡이는 액정을 무심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손가락을 뻗어 화면을 가볍게 쓸어 넘겼다. 통화가 아니라 수신 거절. 그러고는 설정창을 열어 휴대전화를 무음 모드로 바꾼 뒤 액정을 바닥으로 향하게 엎어두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수평선 너머로 붉게 타오르며 가라앉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서울, 의정부시. 퀴퀴한 곰팡내가 진동하는 고시원 방 안. 강준혁은 침대 구석에 쪼그려 앉아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다. 액정 불빛이 턱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그의 초췌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은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멈춰 있었다. 그는 임시로 만든 부계정으로 서원채의 공개 계정을 찾아냈다. 그녀의 가장 최신 피드는 제주도의 붉은 노을 사진이었다. 주황빛 석양이 바다를 온통 붉게 물들인 풍경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광활해 보였다. 게시글의 캡션은 딱 한 글자였다. 좋아. 준혁은 그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프로필 사진을 누르고 DM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곧바로 시스템 알림이 떴다. 상대방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으로 인해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는 멍하니 화면을 보다가 자신의 팔로잉 목록을 눌렀다. 한때 맨 위에 고정되어 있던 그 계정. 매일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밥은 먹었냐고 챙겨주고 집안 공과금은 자기가 냈으니 신경 쓰지 말라던 그 계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그녀의 우주에서 완벽하게 추방당한 것이다. 먼지 한 톨, 흔적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제주도의 테라스. 은채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무릎 위에 올려둔 책을 집어들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책장을 팔락 넘겼다. 그녀는 종이가 넘어가지 않게 오른손을 뻗어 책을 꾹 눌렀다. 부드럽게 쏟아지는 저녁 노을빛 아래 그녀의 손목 피부는 아주 매끄럽고 깨끗했다. 20일간의 입원 내내 시퍼렇게 멍들고 상처났던 링거 바늘의 흔적은 이제 아주 말끔하게 사라지고 없었다. 엔드.